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에 들어갈수록 시장의 낙폭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개월 만에 7,000포인트를 내어주는 모습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지금 사이드카가 무려 35번이나 발동이 됐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사이드카와 함께 서킷 브레이커까지 연달아 발동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건 SK하이닉스의 낙폭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ADR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잘 흥행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에 대한 이슈, 여기에다가 2분기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적을 낼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더해졌고요. 여기다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이슈까지 나오면서 변동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간 차트를 지수상으로 보게 된다면 6거래일째 파란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61선은 물론이고 121선 부근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질수록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소비 관련된 기업이죠. 오늘도 소비 기업들이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이고요. 마켓 A컷을 통해서는 뷰티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K뷰티 화장품 기업들의 제품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K뷰티가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수출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고 수출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에 맞춰서 주가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7월의 화장품 수출 금액은 3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것보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훨씬 더 좋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상고하고라는 제목을 지으면서 리포트를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때 굉장히 높게 잘 나왔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미의 리포트를 내놓은 건데요. 국가별 수출을 보게 된다면 특히나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0%가량 증가하면서 전체 비중에 차지하고 있는 게 20%가량으로 더 늘어났고요. 영국이 무려 360%, 네덜란드가 198%, 세 자릿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폴란드와 UAE 같은 경우에도 66%, 71%가량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수출의 증가폭을 다른 나라에서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물류 거점 확장이 수출 데이터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투의 물류 증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나 2분기를 기점으로 물류 증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APR이 유럽 법인과 물류센터를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럽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PR의 입점 국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살펴지면서 화장품 기업들의 판로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수출 데이터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을까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추이를 이렇게 차트, 선차트로 저희가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6월에 전체 누계 같은 경우에는 2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도에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그때부터 다시금 상승 추세를 이뤄내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든가 홍콩을 제외한 비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체적인 화장품 수출을 끌어나가고 있는 게 중화권이 아니라 비중화권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K뷰티가 판매가 되고 있는 곳이 서구권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해 보시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K뷰티 하반기에도 그렇다면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NH투자증권에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서구권의 성장이 점점 더 구조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 폴란드까지도 동반적으로 두 자릿대에서 세 자릿대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정 국가나 유통 채널에 의존을 했었던 K뷰티가 이제는 거점을 점점 더 확대해 가면서 이런 의존도가 낮춰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과 일본의 기저효과인데요. 중국은 현지 유통망 물량을 조정을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색조 브랜드의 판매가 부진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미 그러한 기저효과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감소폭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회복의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 번째로는 유럽 물류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와 폴란드 등 거점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는 점, B2B에 이어서 B2C까지 유통 채널이 동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K뷰티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만큼 주가도 반응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최초로 K뷰티 ETF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7월 10일 날 투자 설명회를 제출을 했고요. 여기서 만들어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80%를 K뷰티 관련된 기업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주요 투자 대상을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화장품 브랜드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ODM과 OEM 제조업체, 그리고 유통업체, 미용과 그리고 미용 의료라든가 피부 미용 기업과 같이 K뷰티를 대표하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K뷰티가 미국 자본시장에서 이제는 독립적인 투자의 테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ETF 출시를 확인해 보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K뷰티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인정받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죠. 만약에 ETF가 무난하게 출시하게 된다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외국인의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K뷰티에 대한 접근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제조, 유통, 미용, 의료까지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실적 기대감의 수급의 개선까지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런 K뷰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ODM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의 밸류체인 핵심은 ODM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ODM이란 브랜드사의 의뢰를 받아서 그 기업이 제품의 기획과 개발, 생산까지 하나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해주는 그러한 사업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브랜드는 마케팅과 유통에 집중을 하고요. 제조사 ODM 기업이 연구 개발과 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3사가 대표적이죠.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ODM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K뷰티 브랜드 대부분이 국내 ODM 기업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인디 브랜드가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ODM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기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ODM 기업들이 여러 브랜드들의 제품을 함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들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그 효과를 동시에 받아낼 수 있고요. 해외 판매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됐을 때 국내 ODM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ODM 3사들이 3분기 수주가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차여 있는 상황이고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ODM 3사들 어떤 투자 전략과 포인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 세 가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조금은
다르게 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동일하게 했고요. 코스맥스와 코스메가 코리아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한국콜마는 이번에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코스맥스는 중국과 그리고 미국, 동남아, 국내까지도 동반적으로 성장할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성장형 ODM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국내 ODM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야 되고 자회사인 HK이노엔의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콜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코스메가 코리아에 대해서는 국내 스킨케어 수주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적이 지금 너무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주가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ODM 기업들 그리고 K뷰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세계 기업 가운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K뷰티 브랜드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고요. 글로벌 판로 확대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ETF와 같이 수급 개선에 대한 포인트까지 갖추고 있어서입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후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라던가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는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켓웨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을까요?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반도체가 호황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상 밖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AI 투자 우려와 함께 이 단기 차익 실현의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업황이 악화됐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과도하게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세가 깊습니다. 장 초반에 이 반도체 투톱이 많이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도 함께 끌어내렸는데요.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전 10시 반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또 힘을 내지 못하면서 점점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후 1시 28분경에는 장중에 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7.31% 하락세를 보이면서 6,928.0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7,000선이 깨졌고요.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코스피 지수 또한 올해 동안 251%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라는 점을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락세가 깊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덜하긴 한데요.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반도체 소부장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닥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 86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3.63% 하락세 보이면서 807.0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800선을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시죠. 오늘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 9시 반까지는 매수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매수폭을 점점 줄이더니 외국인은 오후장 들어서 매도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 단위로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2조 3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시장에 던져내고 있고요. 기관도 6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물량들을 담아내면서 2조 8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주들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현재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양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500억 원대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다면 기관과 개인만이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반도체 소부장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주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많이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그래도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반도체 공장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앞당기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장 건설이 빨라지게 된다면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까지 새로운 일감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래도 현재 오후장에서 또 일부 종목들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만이 현재 0.83% 소폭 밀리고 있고요. 원익 IPS가 0.49%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테크잉 역시 2.39%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그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식각장비 기업으로 유명한 테스 또한 5.8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PSK 홀딩스도 5.58%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첫 ESS 이 배전망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ESS는 쉽게 말해서 전기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공급하는 대형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사업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까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대거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에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력망, AI, 에너지 인프라까지 새롭게 사업이 확대된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주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ESS 이 배전망 첫 사업에 운용사로 선정이 되면서 수혜 기대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는 ESS 이 배전망 사업에 배터리를 가장 많이 공급할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2.5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과 ESS 연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 붙으면서 7.3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와 대주전자재료도 현재 1.59%, 1.10% 상승세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보복에 무한 굴레에 갇혀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전쟁의 방향성이 또다시 복잡해지고 있죠. 지난 주말 사이에 상황이 또다시 급반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권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 공지까지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라고 했고요. 미국 중부사령부에서도 호르무즈 상선 피격에 따라서 이란에 있는 미사일 레이더 기지에 공습을 완료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다시 공습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에 좀 불을 지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호르무즈의 상업적 통행은 열려 있다면서 이란의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란에게 기회를 줬지만 날려버렸다면서 이러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 WTI나 브렌트유 같은 국제 유가들이 또 다시 치솟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WTI 8월 선물의 경우에는요, 4%까지 뛰면서 74달러 선 또 넘기기도 했고요. 브렌트유의 경우에도 3에서 4%대 오름세 그리면서 원유 시장에 다시금 전쟁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 양측의 충돌 재개가 글로벌 원유 재고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번 무력 충돌이 올해 후반에 고갈된 글로벌 원유 재고를 재축적하려는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제유가가 또 급등하면서 정유주는 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분위기 살펴보시죠.
네, S-오일이 6%대 강세로 다시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14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이 밖에 SK이노베이션이 7%대 오름세, 흥구석유도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한국셀석유 그리고 GS까지 1% 안팎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유주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피크아웃에 있었던 우려가 좀 있었던 화장품주 쪽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오늘 또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첫 달인 이번 7월에 수출 데이터도 또 호조를 보이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피크아웃 우려를 완벽히 불식시켰다는 평가입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40% 증가했습니다. 3억 6천만 달러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미국 향 수출이 47%, 50% 가까이 증가했고요. 유럽 향도 74%, 기타 아시아도 86%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7월 1일부터 10일 수출 데이터가 하반기 성장률이 약할 것이라는 시장의 편견을 뛰어넘는 시작이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제시를 했고요. 지난 상반기로 봤을 때도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70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상반기 대비 27%나 증가했고요.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도 수출액이 39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25% 증가세, 10개 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수출처의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 수출액이 14억 5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고요. 반면에 중국 비중은 14%쯤까지 축소가 되면서 지난 22년 상반기의 46%에 비하면은 많이 낮아졌지만 이렇게 고르게 수출액이 국가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화장품주 전반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DM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고요. 한국콜마도 10% 가까운 급등세 11만 6,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도 4에서 7%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아우딘 퓨처스가 11%대 급등세, 대장주 APR도 1%대 오름세 구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이슈 짚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호텔 쪽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주 역시나 상반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황당한 수준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강력하게 비중 확대 의견을 외치고 있는데요. 글로벌 피어 그리고 인바운드 2분기 실적까지 모두 좋은데 우리나라 호텔주들만 주가가 신저가를 그렸다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유명 호텔 체인들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메리어트도 그렇고 힐튼도 그렇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신고가 행진을 써 내려가면서 올라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 한일령의 수혜가 확실했다라는 분석도 제시를 했습니다. 2026년 5월로 봤을 때 누적 외국인 관광객이 87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이 안에서 중국 인바운드,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이 있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24% 증가하면서 256만 명을 기록한 반면에 일본으로 유입된 관광객들은 56%나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으로 갈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는 점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을 두고는 1분기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도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GSP&L은 35%, 서부 T&D는 39%가량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GSP&L은 100% 이상 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서부 T&D도 77% 증가세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객실 점유율 그리고 평균적으로 객실 단가 역시 동반 상승했다라는 평가이고요. 이에 따라 높은 실적 레버리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성수기까지 진입한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호텔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GSPNL 서부 T&D 앞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GSPNL이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GKL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파라다이스 그리고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호텔신라 1%대 하락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골라주신 종목들 종목 파인더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징주들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SK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오늘 급락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또 재발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 정유주 같은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SK 이노베이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이틀째 또 기관이 5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지금 급락장의 모습들과 좀 다르게 연출이 된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에너지 쪽, 특히 정유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리스크 관련된 내용들이 재부각되면서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대 봉쇄, 그리고 또 미국은 아니다. 여전히 어떤 우리 호위함들과 함께 어떤 호르무즈 해협들은 봉쇄되지 않았다라는 쪽들과 함께 그 전에 미리 또 타격도 이어지고 그래서 공방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시간으로 유가도 한 상승세를 좀 보여가면서 한 3% 이상 또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에너지 전쟁 관련주에 대한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반응도 있었다고 보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정제 마진이 계속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유가는 WTI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지만 오히려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물동량을 통해서 좀 물동량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이제 정제하는 부분까지 빠르고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 필요한 저희가 원유가 필요한 게 아니죠. 저희는 휘발유나 디젤 같은 이런 정제된 어떤 기름을 더 원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일을 처리해왔던 중동 쪽은 일단 좀 많이 타격을 받은 모습들이고 그 시설적인 타격들이 받은 모습들이고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을 공격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밖으로 이제 수출을 좀 금지한 상태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수출 통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글로벌 정제 마진들은 계속 올라가는 상승세를 이끌어갔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정제 마진이 이끌어가는 정유주에 대한 재부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관련된 정유 관련된 회사들도 거의 지금 최고가를 좀 쓰고 있다라는 쪽들이 뒤늦게 국내 쪽에서도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가게 되면 그래도 꾸준하게 또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도 한 번쯤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정유나 석유화학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잘 알려진 흐름들이고 거기다가 실적도 영업이익이 아마 컨센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1분기도 벌써 2조 대가 넘었었죠. 그래서 빠르게 전환된다. 그리고 또 2분기에도 1조 4천억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바꾸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LNG나 그리고 또 ESS 사업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사업들까지도 계속 전환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전력이나 ESS 수요는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또 LNG 쪽들도 이제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쪽들이 또 활발하게 이어가면서 트레이딩 관련된 연료 전환 쪽들은 그래도 수요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SK온과 관련된 쪽에서 이 배터리 관련된 투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가 어느 정도 좀 많이 개선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최근 분기 기준으로는 약 한 4,400억 정도까지 적자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 추정보다 더 부진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다. 그럼 이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야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른 변화가 나오지 못한다는 쪽이고 또 이제 PRS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주가와 관련된 부채나 모든 관련된 흐름들을 같이 연결해서 스와프를 만드는 과정 쪽에서 그 파생 부채가 약 한 6천억 가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복병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유 쪽들이 워낙 돈을 잘 벌어서 이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겠다라고 나가게 되면 이제 큰 변화는 아닐 텐데 그에 따른 변화들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여야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2023년 이후부터 배당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다시 재개가 되면서 실적도 분기 실적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돼야 시장에서 우려감들이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관심은 있는데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글로벌 정유사들의 동향들과 함께 같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은 여전히 좀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가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적 정상화 여부를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골라주신 두 번째 특징주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역시나 SK 그룹주입니다. 오늘 역시 이 종목도 10% 이상 급등세 보여주면서 눈에 띄는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요 확장에 따라서 정책도 나오고 있고요.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 SK 이터닉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그리고 기관도 3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다 보니까 수급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의 상승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쪽에서 이제 전남 지역 쪽에서 계속 또 강화될 네 개의 총 팹이죠. 이런 쪽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신재생도 같이 키워야겠다라는 쪽들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고 하반기도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전기본이죠. 전력기본계획 쪽에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필요로 했었을 때 그때 또 얘기 나오는 전력거래 PPA라고 하는 또 이제 전력을 거래하는 가격이라든가 또 그와 관련된 RE100 관련된 솔루션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다.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또 ESS 연료전지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쪽들을 설계 EPC까지 다 해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또 ESS 관련된 쪽의 설치라든가 이와 관련된 물리 인프라까지도 같이 이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전력거래 서비스까지 이어간다. 그러면은 관련된 설치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부터 그리고 또 발생한 전력까지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플랫폼 기업 쪽의 성격 쪽으로 많이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이제 반도체 공장 증설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나오는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다라는 쪽에 대한 지금 최근에 재조명들이 들어오는데 가끔 보면 주가는 급하게 올랐다가 또 차익 매물 받고 아니 어떤 박스권 흐름을 기어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쪽에서 지금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죠. 그리고 KKR과 함께 한 3,400억대 규모로 조인트 벤처를 또 맺고 거기서 또 지분을 넘기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SK그룹은 좀 전략적인 사업 쪽에서 이제 확장들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집중할 건 집중하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그래도 집중할 회사란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쪽 사업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정책이나 그리고 또 금리나 유가 관련된 쪽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벌써 시가총액은 1조 5천억대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쪽들도 하나의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박스권 안쪽에서 앞으로 정부의 변화나 흐름들이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하고 보시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도 정부 정책 그리고 유가 분위기에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잘 관찰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급락장에서 튀고 있는 두 개의 종목들 특징주로 함께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 시장 크게 밀리고 있는데 포착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지금 10% 가까이 밀리지만 그래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좀 오해와 함께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를 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 쪽에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지난 수주를 했던 과정들 3,100억대가 넘게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수주를 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아마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대가 될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과 부담감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누르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과 변압기라든가 그리고 배전반 전력 솔루션 그리고 또 패키지 공급 쪽에서 어느 정도 턴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배전과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 특히 배전, 전력 자동화, 스마트 그리드 이쪽들은 지금같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쓰는 쪽들로 나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은 뭐 최근에 나오는 신재생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전력원을 생산할 때 그에 따라서 좀 더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전력망 디지털화라는 쪽에서도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겠다는 쪽들도 계속 앞으로 바라봐야 될 측면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200억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 45% 늘었고요. 수주 잔고도 1분기 기준으로 5조 원대 수준이다 보니까 뭐 거의 수주 잔고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는 상황 쪽에서 아마 미국의 증설 효과가, 특히 공장을 증설하면서 나올 수 있는 효과가 2028년도부터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나올 수 있는 호황들을 그대로 누린다. 또 다른 기회 요인들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레벨업을 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는 거의 저점권에 들어와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데 주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밀렸다. 거래도 요즘에 거의 없는 상황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고점대 부근 26만 원대 부근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난 저점대 18만 원대가 이탈하게 되면 바라보는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만은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돌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관점 네. 쪽에서 아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AI 밸류체인 전반이 오늘 급락세를 겪으면서 LS 일렉트릭도 좀 낙폭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난항 끝에 1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생산 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거액의 손실이 우려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전 조합원은 오늘부터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 조별 근무 종료 직전에 생산 라인을 세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매시간 187억 원이 넘는 규모의 막대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조는 파업과 함께 철야 농성에 들어가며 특근 거부 지침도 유지한다. 사측은 앞서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금 등이 담긴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파업이 확정되자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통해 과거 파업으로 얻은 것은 생산 손실과 국민적 비난뿐이었다며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노조는 파업이 끝나는 16일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자, 섹터 대 섹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 이탈했고 지금 6,900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6,900을 살짝 회복하는
낙폭을 조금 줄이는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역시 8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800선 위로 살짝 올라오면서 일단은 오늘 뭐 계속해서 하락으로 마감하지는 않으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힘듭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그나마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지, 오히려 또 떨어졌을 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섹터는 뭘지 섹터 대 섹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시장에 어떤 섹터를 분석을 해볼지 첫 번째 섹터 대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빨간불 켜고 있는 게 태양광 관련 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관련 주들이 그래도 오늘 빨간불을 여전히 켜고는 있는 상황인데 초반보다는 낙폭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항공 섹터. 이제 전쟁 진짜 끝나나 싶었는데 유가 내려가면서 항공주들 이제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또 이란 쪽에 위협이 나타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또 막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유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고요. 항공주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 섹터부터 좀 볼까요? 오늘 시장이 위원님 또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 뭐 상승하다가 다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그나마 태양광이 버텨주네요. 네.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OCI와 OCI 홀딩스가 있는데 이제 태양광은 OCI 홀딩스로 보시는 게 이제 네네. 맞는 상황이고요.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사실 뭐 전 섹터 다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태양광이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내일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서킷이나 뭐 이런 사이드카 걸린 다음 날은 우리가 대부분 다 반등을 줬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은 이제 조금 뭐 덜 떨어지거나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이런 업종군들도 좋지만 사실 오늘 시장 영향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자체 탄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묻어서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내일 아마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상당히 큰 반등을 줄 텐데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태양광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광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산 저가에 밀려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었죠. 사실 우리나라 태양광은 이게 정부별로 이게 정책 변화가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이제 바뀌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화솔루션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어떤 그 낭보를 좀 전해왔죠. 미국 최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이제 태양광 수주를 했죠. 한화 큐셀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섹터든 간에 이 대장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치고 나가면 사실 그 밑에 2선, 3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낙스 효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같이 좋아지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두 종목 모두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태양광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쟁 3월 초에 전쟁 났을 때 태양광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면. 사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쟁 딱 시작하자마자 유가 튀면서 정말로 급등이 나왔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 한 박자 늦게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이 전쟁이 과거처럼 어떤 그 심화가 되면서 유가가 $100 이상까지 오르는 부분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태양광 진영에서는 그래도 유가 상승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태양광 관련주들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정도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뭐 막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OCI 홀딩스도 뭐 10% 넘게 오르다가 탄력은 좀 줄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하락 섹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대한 다시 우려감이 좀 나타나니까 유가가 튀어 올라서 WTI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 한 $7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항공주는 근데 오늘 떨어진다 해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이 흘러내리니까 반등이 내일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들? 네.
이번에 이제 항공주 고유가 시대에서 항공주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을 시장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게 네. 어떤 거냐면 고유가 시대 때 항공주들이 이제 스트레이트 테스트를 받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시장에 증명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WTI 기준으로 한 $70 중반 정도인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60 초중반이었고 전쟁이 최고조였을 때 유가가 이제 $100 살짝 넘은 적이 있었죠. WTI는 다른 유가보다 좀 약간 더 오르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이번에 설령 어떤 지난번처럼 다시 $100까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유가의 어떤 이런 반등 흐름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전쟁이 어느 정도 길게 진행되더라도 유가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처럼 $100 넘는 선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항공주들의 실적은 그래도 2분기가 이제 바닥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대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뭐 대한항공만 보더라도 이제 증권사별로 대한항공의 어떤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적자는 적자인데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700억대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2,400억 적자를 예상하는 쪽도 있는데 이번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고유가 시대에서 좋은 점이 있었고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어요. 아니 항공주들이 고유가 시대에서 어떻게 장점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공료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또 원화도 또 약세였었고 상당히 리스크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화물 부분에서 고유가 시대 때 화물 부분에서는 오히려 고환율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고 환율도 좀 잡히면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뭐 좋은 게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번에 항공주 그리고 대한항공 쪽에서는 승객 쪽에서는 적자가 상당히 좀 많이 났고 화물 쪽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뭐 제가 봐도 그렇고 2분기가 일단 실적의 최고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좀 약간 그 3분기 때 기저효과 역할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유가의 변동으로 이제 과연 항공주들이 저점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유가가 올라가면서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항공 섹터를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시장이 오늘 힘들어도 견조하게 버티는 걸 보면 이 태양광 쪽에 그래도 앞으로의 가능성, 기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볼까요? 하나솔루션은 좀 봐야 될 하나솔루션.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솔루션 하면 태양광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의 실적을 결정을 하는 건 태양광보다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냈던 화학 부문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이제 3대 NCC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나프타 크래킹 하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업스트림 기업이죠. 미국에서 업스트림이다 하면은 원유를 캐내는 기업을 업스트림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NCC 이제 나프타를 통해서 납사로 이제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이 업스트림이죠. 이제 하나, 이제 LG, 그다음에 롯데 요 세 기업인데 지금 2분기 기준으로 하나솔루션의 실적을 보면 하나솔루션은 사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태양광에서 수익을 내고 이제 케미칼 쪽에서 그걸 깎아 먹고 적자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화학 부분에서도 거의 뭐 900억이 넘는 흑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하나솔루션의 좀 주가를 시장에서 보는 시선을 좀 약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미국 최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솔루션 이제 브랜드죠. 이제 큐셀 이제 하나 큐셀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라고 해서 미국 최대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중심으로 한 이게 지금 갑자기 딱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건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설계, 조달, 시공 이제 우리가 보통 EPC라고 얘기를 하는 일부는 계속적으로 완공을 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하나솔루션의 어떤 태양광 쪽에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이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이나 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인 하나솔루션의 돈이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미지 같은 데서 많이 보는 넓은 아주 넓은 태양광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걸 이제 파는 거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의 지금 태양광 쪽의 주 전략이고 수입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을 우리가 보통 분석하는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태양광 실적에 대한 어떤 정망치를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 물량이죠. 미국 쪽에서 중국 물량을 얼마나 차단을 해주고 이제 중국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차단을 잘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미국 쪽에서 이제 태양광 모듈 기준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 이제 OCI도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화학 쪽에서는 사실 이번에 좀 특별하게 2분기 쪽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전쟁 때문에 수익이 낮다손 치더라도 화학 쪽 부분을 하나솔루션에 조금 약간 좀 적자만을 줄이는 단계로 3, 4분기 이어주고 이 여세를 몰아서 태양광 쪽이 조금 더 흑자의 어떤 가속도를 붙인다라고 하면 뭐 과거에 좀 약간 얼마 전이지만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에는 노이즈를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어떤 체력이 지금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까지 태양광 쪽에서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도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뭐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그나마 조금씩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근에 계속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반면에 이제 캐펙스 투자 앞으로의 팹 투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소부장들은 선별적으로 좀 튀어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 반면에 오늘 또 아쉬운 것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들은 뭐 전쟁 이야기 나오니까 또 재건 때문에 기대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은 부담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상승 섹터 반도체 소부장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으로 이제 소부장 쪽으로 집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있는 반도체 일명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약간 과거 다른 점이 좀 있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는 부분들이 계셨을 텐데 과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았을 때 분위기를 이끌면서 이제 밑에 있는 소부장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지난주서부터 약간 그 부분들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질 때 오히려 소부장들이 좀 힘을 내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래소의 어떤 그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빠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일단 반도체 소부장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수급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좀 큰 변화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파는 것은 변화라고 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그 돈을 그대로 코스닥 쪽에 소부장 기업들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고 그쪽 부분들은 이제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매도했던 양 대비해서 매수하는 금액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점은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투자 패턴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을 때서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날 때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은 사기 시작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때 그게 좀 약간 둔화된다 싶으면은 전부 팔아버리거든요. 뭐 전부는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외국인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 자체를 사이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뷰가 많이 달라진 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장기 계약 같은 걸 하는 이유가 그 사이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는 그래도 아직도 원자재에 가까운 이제 사이클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사실 상단 쪽에서는 PSK 홀딩스가 가장 강한 느낌을 좀 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그리고 지난주 정도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어떤 매수를 하는
소부장들을 보면은 이제 테스트 소켓 쪽을 좀 많이 샀어요. ISC, 리노공업 이쪽을 좀 많이 샀는데 이런 종목군들 일단은 조정기 때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시장이 조금 정상화됐을 때 튀어오른 어떤 강세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는 뭐 사실 위쪽을 보고 외국인들 당연히 사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테스트는 당연히 많아지는 거니까. ISC, 리노공업,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5위 안에 드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의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이러면서 코스닥도 함께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섹터를 봤고요. 다음 하락 섹터인데요. 자, 건설주도 오늘 사실 다 힘이 빠지니까 시장이 좋지 않은데 사실 떨어지지만 건설주는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네네. 위원님. 건설주들이 과거에는 느낌이 좀 비슷했는데 네. 지금 현대건설, GS, 대림, 대우 이런 기업들이 느낌이 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 각자 개별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중동 재건 기대감 때문에 오늘 어떤 건설주들이 떨어진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러면 중동 재건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네네. 되잖아요. 어떤 종전 선언은 아니죠. 이제 종전 선언이 아니라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건설주들이 사실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크게 올랐고 나머지 건설주들은 조금 한 2, 3일 정도 오르는 흉내만 내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동 긴장 다시 고조되면서 오른 게 빠지는 건 괜찮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보다 훨씬 좀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 중동 재건 기대감이 소멸됐다라고 해서 빠지는 것은 조금은 좀 어불성설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일단 건설주를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할 때 지금은 상당히 좀 약간 유치한 어떤 분석법이긴 합니다만은 PBR, 퍼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사실 처음에 주식할 때 이제 배울 때만 쓰고 나중에는 거의 안 썼던 어떤 분석법인데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어떤 포워드 퍼가 5다, 6이다, 7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PBR이나 퍼를 상당히 많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주는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PBR로 봤을 때는 건설주 평균이 지금 0.93으로 일이 안 되죠.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 PBR 1.6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평균보다 아래에 있지만 퍼로 봤을 때는 사실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건설주의 평균 퍼가 시장 평균 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PBR로 봤을 때는 저평가인데 퍼를 봤을 때 이게 너무 고평가 아니야? 이제 두 가지 시선으로 지금 건설주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과거에는 이제 원전 관련돼서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당장 이 얘기가 나올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AI 데이터 센터죠.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지을 때 1기가 짓는데 얼마가 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건설주 기준에서는 1메가와트당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이제 어떤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단계로 계획되어 있는 1단계가 이제 8.4기가죠. 그다음에 2단계가 일단 10기가고 합쳤을 때 건설주들 기준에서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한 110조에서 러프하게는 한 150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GS건설이 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돼서는 원전은 이제 단기 모멘텀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제2차 클러스터 관련돼서 이제 전력 관련돼서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SMR 원전 이런 부분들이 좀 회자가 됐을 때 원전주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주목받는 시기는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설주들 기회를 좀 포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세요? 삼성 E&A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E&A 우리가 지금 모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삼성이나 SK가 반도체를 지을 때 건설주들도 어떤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건설사들 외에는 단돈 100원의 수혜도 없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적으로 광주에 있는 건설사들 이렇게 되면 좀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SK 에코플랜트죠. SK 건설이죠, 과거. 그다음에 삼성 E&A,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은 무조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자체 계열
계열사 세 군데, SK 하이닉스는 SK 건설, 여기 외에는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좀 어떤 비밀이나 이런 어떤 정보 같은 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우리나라 지금 뭐 베트남이나 중국 노동자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 전혀 못 들어가거든요. 온리 이제 한국 분들만 일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건설과 관련돼서 네. 삼성 E&A를 한번 좀 준비를 했고요. 삼성 E&A가 일단 돈을 많이 벌려면 삼성전자가 이 공기를 굉장히 좀 앞당겨야 되는데 지금 용인도 지금 굉장히 공기를 좀 앞당기겠다는 언론 보도가 좀 나왔고 앞서 이제 어떤 메가 프로젝트 관련돼서도 삼성 E&A, 뭐 중공업, 물산 모두 수혜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삼성 E&A가 가장 나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재건과 관련돼서도 사실 중동 쪽에 이 화학 플랜트를 가장 많이 지은 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과거에. 지금은 삼성 E&A. 그래서 만약에 다시 뭐 재건 관련주들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의 어떤 팹 건설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삼성 E&A가 가장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그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이제 전쟁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는 사우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쟁과 관련 없이 이제 연내 수주가 좀 확실시 된다라는 점이 언론 보도로 한번 기사화가 됐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들 느낌이 다 다르고 모멘텀이 달라요. 그래서 삼성 E&A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재건 쪽에서는 삼성 E&A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팹 건설과 관련돼서도 상당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E&A 건설주 안에서 살펴봤고 결국엔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는 결국 뭐 앞으로의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팹 건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공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또 인사이트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컴퍼니 인사이드 로킷 헬스케어 편 2012년 대한민국 바이오 신화의 정점이라 불리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 부문 사장이었던 한 남자가 돌연 사표를 던집니다. 유석환, 그는 셀트리온의 창립 멤버이자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부와 명예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이었죠. 탄탄한 미래를 두고 그는 강남의 한 작은 지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변 모두가 미쳤다고 말렸던 그의 새로운 도전, 그것이 바로 로킷 헬스케어의 시작이었는데요. 산업용 3D 프린터로 기반을 다지던 그가 들고 나온 다음 아이템은 당시로선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던 3D 바이오 프린터였습니다. 기계로 세포를 찍어내서 인간의 망가진 장기를 대체하겠다. 이 한마디에 국내 거대 바이오 학계와 투자자들은 차가운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재생의학이라는 단어 자체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던 대한민국에서 의사도 과학자도 아닌 대기업 전문 경영인 출신이 장기를 찍어내겠다고 하니 시장의 반응은 맹목하기 짝이 없었죠. 투자금 받아먹으려는 세련된 사기극이다. 황금 왕자를 버리고 나온 사나이에게 돌아온 건 지독한 무관심과 사기꾼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투자 유치는커녕 연구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했던 암흑기. 이석환 대표와 연구원들은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의 틈새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거대 제약사들이 장악한 신약 시장에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주목한 것은 의외로 가장 고통스럽고 추악한 병이라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이른바 당뇨발이었는데요. 발에 작은 상처만 나도 세포가 썩어 들어가고 결국 발목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잔혹한 질병이었죠.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환자들에게 비싼 연고를 팔거나 절단 수술을 권할 뿐 근본적인 대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로킷 헬스케어의 엔지니어들은 독을 품었습니다. 약이 안 통하면 환자 자신의 지방세포를 뽑아다가 그 상처 모양 그대로 3D 프린터로 찍어내서 메꿔버리면 되잖아. 이들은 먼지 하나 없는 삭막한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인간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는 바이오 잉크 배합법을 연구했습니다. 기계가 세포를 짜낼 때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과 열 때문에 세포가 죽어나가는 실패가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의료기기 조립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연금술이다.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도끼를 바이오 잉크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허벅지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로 만든 잉크를 3D 프린터에 넣고 환자의 썩어 들어간 발 궤양 모양 그대로 스캔에 굳혀 붙이자 거짓말처럼 새살이 돋아나며 뼈가 드러났던 발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들은 곧바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국내 규제의 벽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 당뇨발 환자가 넘쳐나던 인도, 이집트, 미국, 유럽의 실제 병원 현장으로 프린터를 들고 무작정 뛰어들기 위해서였죠. 다국적 제약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치료법이라며 견제할 때 로킷 헬스케어는 실제 환자들의 다리를 살려내는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로 시장의 모든 의구심을 완벽하게 잠재웠습니다. 인도의 시골 병원에서 다리를 자르기 직전이었던 환자가 로킷의 바이오 프린팅 치료를 받고 한 달 만에 걸어나가는 기적이 유튜브와 해외 논문을 통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거대 바이오 기업들이 사기꾼이라며 내팽개쳤던 이 단어는 오직 기술의 광기와 임상 데이터로 전 세계 40여 개국 시장을 장악하며 역전극을 써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장기를 복제해 불멸을 꿈꾸는 뉴 바이오 시대의 생명 연장 플랫폼. 다리를 잘라내야 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구원을 선물한 고독한 기술자들, 바로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우리 돈 7억 5천만 원 돌파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조 달러까지 폭발하는 궁극적 촉매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2029년 50만 달러, 2033년에는 100만 달러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폭등의 핵심 열쇠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이다. 이 법안은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과 기관 투자자의 소송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가졌다.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기관들의 포모 자금이 시장에 사정없이 유입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의 ETF 수요와 2,100만 개로 묶인 한정된 공급량이 불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의 법제화를 강력히 예고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규제 완화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비트코인은 거대한 강세장의 서막을 열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시장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인 만큼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분을 모셔봤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현재 구간 8% 넘게 밀리면서 6,900선까지도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한 2%가량 빠지고 상해도 1%가량 하락하는데 유독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이 좀 깊거든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실적이 쏠렸죠. 어느 정도 쏠렸냐면 상반기 코스피 영업이익의 증가분의 80% 이상을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감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코스피 이익에서 두 기업의 투톱의 지금 영업이익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실적과 굉장히 과도한 실적 비중, 쏠림. 이게 수급상의 쏠림을 갖고 왔는데 이 수급상의 쏠림에 조금 기름을 부은 게 레버리지 ETF인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뭐 이론상 뭐 그 자산 규모가 지금 투자 규모의 그 시가총액의 2배를 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사실 두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60%에 달한 상태에서 레버리지 ETF가 가세되니까 이게 더 큰 수급 쏠림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다행히 이제 사주면 괜찮은데 네. 그러면 이제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들은 이제 돈이 떨어져 가고 외국인들은 리밸런싱 때문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본주가 밀리니까 레버리지 ETF의 매도가 나오고 네. 레버리지 ETF의 매도세가 다시 또 본주의 매도를 갖고 오고 이러면서 이게 수급상에 조금 함정에 빠졌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덜 팔거나 네. 아니면 사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개인 매수 세력이 매수세가 다시 또 조금 강하게 일어나든지 수급상에 뭔가가 이렇게 그 분기점을 찾으면 반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은 이제 수급에 조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3일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2%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사실 증권가에서 전문가들은 펀더멘털의 훼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께서 좀 비슷하게 보세요. 네, 지금 코스피 선행 PER 6개월 남은 올해 결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행 PER이 7배 정도 됩니다. 7배가 조금 안 될 겁니다. 오늘 또 빠져서. 그러니까 가령 2020년 3월에 1,440포인트의 코스피가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그때 PER이 7.5배였고 지금이 이제 그 7배니까 거기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10년, 20년 코스피 선행 PER 기준으로 평균치가 10.5배에서 11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배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상에 조금 함정에 빠져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 펀더멘탈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뭐 지금 반도체 주가가 조금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이미 피크아웃 했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돼야 되냐면은 3개월, 6개월 내지 한 3, 4분기 이후에 반도체 경기가 급냉해야 되거든요. 마진율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8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반토막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야 이게 조금 지금의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가 정당화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그거는 너무 지나치는 비관적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뭐 살펴봐야 될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TSMC의 6월 매출이 나왔는데 6월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67%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여전히 잘 팔리고 뭐 반도체 수출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수급을 잡기 위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환율적인 부분 아닙니까? 원달러 환율이 잡히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하반기에 환율이 좀 잡혀야지 또 수급도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조건이 좀 선행돼야 될까요? 단기로는 SK 하이닉스의 ADR 발행 265억 달러, 하나로는 거의 한 40조 정도 되죠. 이것이 이제 원화로 환전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원달러의 하락 압력을 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적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요인 가운데 한 가지는 지금 해소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고유가에 따른 아시아, 한국, 대만, 일본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환율이 다 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해소되고 있다. 이거는 한 가지 조건은 그래도 충족이 됐는데 나머지 조건들이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이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미 전략 투자, 조선 빼고도 200억 달러죠 연간. 이 부분이 한국, 대만, 일본 공이 지금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에 바로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로 번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기보다는 그대로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역대급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원달러가 안 내려가는, 원화 강세가 안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구조적으로 원달러의 하락의 한계 요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BOJ가 국제
그 환율 시장에서 조금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OJ가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네. 진짜 올리는 게 맞아? 아니면 올린다 하더라도 조금 속도감 있게 올리는 거 맞아? 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에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BOJ와 패드의 이 통화 정책의 신뢰성과 방향성은 조금 비슷한데 신뢰성의 차이로 인한 엔달러가 지금 160엔을 넘는 그러한 초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이 아시아 통화 전체가 우리나라와 대만 통화가 도매급으로 같이 약한 부분도 약간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패드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기울 것 같고 BOJ는 어차피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은 조금 그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아무튼 올려야 되는 방향성에 네.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따른 엔화의 약세, 거기에 따른 원달러의 약세 부분은 조금씩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150, 1,500원 이상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너무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뭐 1,500원 위에서 환율 움직이고 있는데 뭐 BOJ 그 원화뿐만 아니라 엔화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셨고 환율적인 측면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 좀 바뀌나 외국인이 수급으로 인해서 좀 상승의 여력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2조 3천억 원 매도하고요. 기관도 1조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 이렇게 포지션을 매도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올해 역대급으로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전히 리밸런싱, 그 잔여 매도 압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히 뭐 조금 확대 해석하면 뭐 네. 반도체가 피크아웃 했느니 AI 캐펙스에 대한 문제가 있느니 뭐 이런 것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좀 특정 종목이나 반도체에 대한 시황의 문제가 아니고 코스피의 과속 상승에 따른 리밸런싱 수요가 아직도 남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줄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잔여 매도세가 조금 찌끄러기가 조금 남아 있다라고 네.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인 해외에서의 반도체 시황에 대한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시황은 지금 뭐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상장 당일날 ADR 상장 당일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좀 구조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IT 기기가 하나 교체되면서 생기는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개체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반도체 붐업하고는 조금 다르다 성격이. 광범위한 AI 연산의 필요성, 연산량을 확대할 필요성에 따른 너무 광범위한 수요가 지금 아직도 있기 때문에 왕성하기 네.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공급은 조금 기술적인 진입 장벽 또 여러 가지 선제적인 어떤 그 투자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20%에서 30% 연간 그런 공급은 이 정도로 증가되는 데 반해서 수요는 매년 지금 더블로 혹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리밸런싱에 따른 강제적인 기계적인 외국인 매도가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7월을 고비로 해서 8월 달부터는 다시 반도체 시황에 근거한 조금 순매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7월까지는 어쨌든 리밸런싱에 대한 부담감은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게 결국에는 수급의 또 꼬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담감도 부담감인데 연기금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달 들어서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도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로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증시의 하락이 좀 깊게 나오는 게 오히려 연기금의 매도 압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국인과 국민연금 똑같죠. 리밸런싱 수요 욕구라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네.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번 부분만큼 덜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기존에 14.9%였거든요. 네. 국내 주식 비중이. 근데 5월 말에 20.8%까지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허용 상단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19.9%에서 5월 말에는 25.8%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나머지 매도 압력이 얼마냐, 네. 몇 조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00조에서 170조보다는 많이 축소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떨어졌고 또 장기 분산 매도를 사실은 연초부터 다 했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뭐 지금 한 게 아닙니다. 그쵸, 1월부터 네.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좀 보유 기간을 늘려서 장기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제 매도 규모는 저는 한 20조가 안 넘을 것 같아요. 15조에서 한 20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보유 비중이 한 27%에서 28% 정도 된다면 네.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래서 리밸런싱 부담이 지금 아이러니하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같이 겹치면서 7월 달에 수급적으로 코스피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것 또한 7월이 조금 더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최악의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장세고요. 막판까지도 지수가 좀 끊임없이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박사님의 의견도 수급 자체가 현재 조금 불안하고 꼬여있기 때문이지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난항 끝에 1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생산 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거액의 손실이 우려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전 조합원은 오늘부터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 조별 근무 종료 직전에 생산 라인을 세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매시간 187억 원이 넘는 규모의 막대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조는 파업과 함께 철야 농성에 들어가며 특근 거부 지침도 유지한다. 사측은 앞서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금 등이 담긴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파업이 확정되자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통해 과거 파업으로 얻은 것은 생산 손실과 국민적 비난뿐이었다며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노조는 파업이 끝나는 16일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네, 월요일 정규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 거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ADR 상장이 미국에서 잘 됐다라는 소식 듣고 출발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코스피가 9%대 급락세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은 그 ADR 상장을 좀 기대했던 이제 단기적인 수급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는 매물로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을 이제 끌고 내려가는 모습 보였다. 그래서 삼성전자마저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제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그 SK 하이닉스 이제 급락하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네. ADR 상장 이후에 사실은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ADR 시장에서도 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출회가 되는 모습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정적인 트리거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예상 추정치를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낮추면서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졌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장의 SK 하이닉스 2분기 컨센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65조 원 정도 됐었고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한 60조 원 정도가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SK 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비중보다는 HBM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가격 반영,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메모리 D램이나 낸드 가격이 폭등한 부분을 제대로 이제 실적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 대비해서는 좀 저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6년도 온기 그리고 27년도 온기 실적도 추정치를 대략 한 10% 정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ADR 차익 매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꺾이면서 한꺼번에 좀 매물이 쏟아지는 양상이었다. 오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레버리지 ETF 상장과 관련돼서 쏠림이 시바됐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향후에 SK 하이닉스는 아마도 이제 국내 변동성보다는 마이크론이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장비주 업체를 따라갈 확률이 주가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본주가 ADR을 흔드는 것보다는 ADR이 본주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ADR 상장이라는 큰 모멘텀,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세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도 이번 주에 이런 변동성은 조금 완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주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안정적인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번 ADR 상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수급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이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말 정도가 돼야 뭐 ETF 수급이라든지 마이크론 대비해서의 갭을 메꿀 수 있는 수급들이 유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메모리 탑2,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은 좀 완화된 움직임,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면서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사실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6월달 쏠림의 랠리를 펼칠 때 그다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고 또 신용 매물도 한꺼번에 좀 출회가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심으로 반등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6년 하반기부터 27년도까지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의 시기도 계속해서 좀 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장비주 그것도 이제 전공정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26년 하반기부터 아마 수주 모멘텀이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6년도에는 현재 클린룸이 없어서 장비를 못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오히려 26년 실적 대비해서 27년도 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마도 이런 부분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6년 실적이 25년 대비해서 매우 좋은 25년도의 낮은 기저를 활용해서 26년도 높은 실적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심으로 아마 26년도 낮은 기저를 바탕으로 27년도 높은 실적을 구현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사이클, AGI 도달을 위한 사이클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빅테크들의 이제 투자 사이클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번 랠리가 정정이 가파랐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는 61선이 오늘 깨지는 가격까지 하이닉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라도 과매도권에 들어갈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ADR 상장에 따른 어떤 변동성을 지금은 좀 감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코스피에 대비해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의 흐름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급락이 너무나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0%까지 또 확인되고 있고요. 6,728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4%대 급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8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800선 초반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선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0%대 급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출회되면서 외국인이 2조 원대, 기관은 1조 원대 매도 우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3조 5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좀 빠져나가는 흐름 4천억 가까이 현재 구간에서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사자세 2천억 원대, 1천억 원대의 사자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10% 이상 동반 급락세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까지 18%대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결국에는 낙폭이 더 깊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2개월 만에 7,000선을 내어준 채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 투매 물량이 속출을 하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투심이 더 위축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두 자릿대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ADR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막상 ADR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과 실적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레버리지 ETF의 강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두 기업 모두 다 일제히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쉬어가면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분위기가 좋진 않았고요. 삼성전기가 18%, LG 이노텍도 두 자릿대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SK스퀘어 역시나 17%가량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SK그룹주를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SK 역시나 11%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부진했던 반면에 2차 전지 기업들은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이었고요. ESS에 대한 기대감과 AI 데이터 센터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됐고 유럽 시장의 판매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금융주들이 좀 힘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까지 일제히 상승했고요. 특히나 2분기 마진율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면에 원전과 그리고 전선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하루였고요. 오늘은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빠졌고 현대차그룹도 2%가량의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다만 의약품 기업들은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그쳤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라루빈을 기반으로 한 AI 서버 렉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오늘 1% 넘게 상승했고요.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했죠. S51이 오늘 5%가량 상승했고 SK이노베이션도 7%가량의 강세를 그리면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API과 같은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역시
역시나 2분기 수출 다변화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경색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HLB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에 약세에 좀 힘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다가 리가켄바이오, 펩트론과 같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파마리서치, 미용 관련된 기업들, 휴젤과 같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부 종목은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스, PSK홀딩스는 2에서 4%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소부장 심텍과 같은 기판 관련된 기업들,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두 자릿대 낙폭을 그렸습니다. 2차 전지와 엔터주들도 오늘 2%가량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낙폭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역시나 실리콘투와 같은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깊게 눌렸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종가는 어떻게 체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코스피가 고점 대비 약 3주 만에 20% 이상 빠지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9%대 약세 비슷하게 내려오면서 8.95% 급락했고요. 669포인트 빠지면서 6,80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6,800선을 겨우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4.5%대 급락세 799.3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0% 가까운 낙폭을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면서 쭉 미끄러지는 모습, 장 초반에 7,529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결국에는 6,8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6,783포인트까지 보이면서 6,800선이 붕괴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하면서 오전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내 하락 전환한 이후로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장중에 797포인트까지 저점 기록했고요. 800선 아래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800선 지지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1조 7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관도 순매도에 동참하면서 2조 원대 물량을 팔아치웠고요. 개인 나 홀로 사자세였습니다. 3조 8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3천억 원대 물량을 출회했고요. 이어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사자세 각각 2천억 원대, 1,700억 원대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받아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 올라왔습니다.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기판 사업의 호황으로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까지 자리했고요. 현대차 역시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주가의 경우는 하락을 역시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부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 우려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테크윙, 성우전자까지 자리했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올릭스와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자리했습니다. 올릭스 시세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을 선택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글로벌 뷰티 기업인 로레알과의 협력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3만 8천 원까지 장 초반에 또 고점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3.49% 강세, 약세장에서 좀 선방을 크게 했습니다. 12만 7,5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KB금융 자리했습니다. 기관이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이면서 주가를 좀 부양하는 모습이고요. 대덕전자와 이수페타시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 올라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까지 정유주 쪽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는 원익 IPS와 테스, VM, PSK까지 자리했고요. 테스가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주가 흐름 돋보였습니다. 영업이익 올해 기준으로 105억 원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받아봤습니다. 알테오젠도 바이오 종목 안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SK 이노베이션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금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3에서 4%대 강세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정유주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오늘 오전장 중에 11만 7,400원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7%의 강세 가져가면서 11만 2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쏠린 종목들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또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결국에는 7,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7,000선이 붕괴된 것은 5월 4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눌리면서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오후 1시 반 부근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올해만 매도 사이드카는 무려 35번째 사이드카가 발동한 거고 그리고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건데요. 역사적으로 우리 시장이 시작된 이후에 서킷 브레이커가 13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 확인됐다는 게 이 수치로도 느껴집니다. 여기에다가 공포지수도 8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변동성과 공포감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오늘 장 막판까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공포감이 눌리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급락세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약세를 그렸는데요. SK 하이닉스 미증시 ADR 상장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괜찮은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료 소멸로 해석이 되면서 매도 물량이 속출이 됐고요. 여기다가 증권가에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8%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더 위축된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매도세가 오늘 좀 거세게 나왔는데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밀리게 되면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이러한 매도로 지수가 또다시 밀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수치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 TSMC 실적이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 6월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는 뜨겁게 팔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과연 내일장 반등의 키가 이러한 매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 역시나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중동에서의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이 주말 사이 이란을 추가로 공습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WTI 브렌트유가 4%가량 급등하면서 해운과 정유, LPG와 관련된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피해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은 또 오늘 깊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꼬여있는 상황에서 작은 이슈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요. 과연 내일장 이런 급락세를 딛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월요일장 정규장 거래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가 겨우 6,800을 지켰고 코스닥은 800포인트 내준 채 마감을 지었는데 굉장한 낙폭을 보인 또 월요일장. 내일은 어떻게 대비해보는 게 좋을지 계속해서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상심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 후반으로, 그러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 조정은 사실 이제 변동성, 이런 하락을 키우는 변동성은 조금 완화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일단 SK하이닉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차익 매물이 좀 과도하게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아마도 이제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내에 발생하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오늘 급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나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던 쏠림의 시장에서 다른 섹터로의 확산의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6월 달에 이미 큰 조정을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밸류상으로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AI 섹터, 그러니까 AI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여러 종목들이 이미 밸류 하단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좋은 종목 위주로 반등의 가능성을 한번 가져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이제 수급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쪽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갈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유망한 섹터가 이제 조선 섹터다. 조선 섹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이미 28년도까지 이제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역시나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사행정 중소가스 엔진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 쓰이게 되는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력 인프라 쇼티지는 매우나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거기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전력원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블룸에너지가 하는 연료전지를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근데 이번 모멘텀은 하반기에 발생할 모멘텀은 가스터빈보다는 이제 사행정 주용 가스 엔진이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 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온사이트 발전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거기서 글로벌 넘버원의 엔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HT 현대중공업이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상반기에 미국 데이터 센터 향으로 수주를 기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행적 중속 엔진으로 추가적인 빅테크로부터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이런 수주를 확보하게 된다. 수주가 나온다면 아마도 이제 그와 함께 증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바르질라 같은 회사들,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중속 엔진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핀란드 바르질라 같은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이 현대중공업도 그 전에 디레이팅 됐던 부분을 탈피하고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후 이번 주 이후의 시장은 아마도 메모리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AI 빅 사이클 안에 있는 여러 섹터로의 쏠림이 완화되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 모멘텀 있는 조선 업종에 대한 이야기 강조해 주셨고요. AI 밸류체인 또 밖으로도 계속해서 수급이 퍼져나가는 장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좀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 가져와 봤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수급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여전히 이제 플리츠 BGA에 대한 업황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기판 업체들의 쇼티지도 심각한 상황에서 기가비스라는 종목 가져와 봤는데 이 회사는 플리츠 BGA 업체들 내에서 검사와 이제 수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와 같은 기판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들의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되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가진 모멘텀은 플리츠 BGA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판 업체들이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증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그러한 것처럼 메모리 업체의 증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판 업체의 증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사가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6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387억 정도이고 그리고 27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9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OR 기준으로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20배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업종,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장비 업체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부장 업체들의 강세 그러니까 26년도에 낮은 기저를 활용해서 27년도에 실적 업사이드가 큰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부장 중에서도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이번 주부터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만 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가비스 함께 살펴봤고요. 반도체 기판의 대장주들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흐름과 좀 같은 결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이 시점에서 좀 어떤 메시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매우 어려운 시장이고 월요일부터 이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위축된 구간이지만 주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쏠림들이 완화하면서 7월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풀려가는 장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오후 2시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